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도 소리만 들리는 무인도. 남편은 아내를 섬에 두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고 법의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진실편에 섰고 피해자는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보, 미안해. 여기서 편히 쉬어.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안녕, 김태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무인도 자갈밭 위에 놓인 휠체어. 그 위에 앉은 여자는 멀어지는 배를 지켜봤습니다. 하얀 물보라가 배전을 따라 흩날렸습니다. 10m, 30m, 50m. 남자가 탄 배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여자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00m, 150m. 배는 이제 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과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 그 어딘가로 배가 사라지려는 순간 여자가 움직였습니다. 휠체어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팔걸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에 힘을 주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떨렸습니다. 6개월 만에 제대로 쓰는 힘이었습니다. 천천히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굵어진 손가락,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단호하게 빛나는 두 눈이 수평선을 향했습니다. 배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자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GPS 추적 앱. 그 점은 지금 육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액정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녹음 0423 통화일, mp3, 녹음 0507 통화이, mp3, 녹음 0615 통화 3, mp3, 녹음 1214 최종, mp3, 27개의 파일, 6개월 동안 모은 증거였습니다. 여자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사진 폴더가 열렸습니다. 은행 서류 사본, 담보 설정 신청서, 그리고 인감도장 사진. 모두 여자 명의였지만 여자는 단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밀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집에서는 여보, 동네에서는 저 불쌍한 사람.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다가 3년 전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의사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 김태준이 울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평생 당신을 도와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22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3천만 원이 전부였던 처녀가 그 돈을 다 내주며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횟집, 남해안 작은 어촌 마을. 김태준이 군 제대 후 차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정미라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제거하고 뼈를 발라내는 일.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에 칼자국이 늘어갔습니다. 3년 만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5년 차에는 건물을 샀습니다. 관광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신선한 회, 푸짐한 양, 합리적인 가격.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보 덕분이야.
당신이 손질한 회가 최고라니까. 그때의 김태주는 다정했습니다. 퇴근 후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기념일마다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 정밀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게 3년 전까지였습니다. 교통사고, 빗길에 미끄러진 차,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순간 정밀한의 인생도 함께 뒤집혔습니다. 척추 손상, 하반신 감각 상실, 의사는 희망이 적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김태준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2달째부터 간병인을 들였습니다. 3달째부터는 하루에 한 번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6달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아니, 의무보다 못한 무언가. 부담을 보는 눈빛, 걸림돌을 대하는 태도. 정미라는 그걸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6개월 전, 재활병원 복도에서 들린 통화 소리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것 같아?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선 김태준의 뒷모습. 정미라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에서 나오다 멈췄습니다. 의사가 회복 가능성 적다고 했어. 평생 저렇게 산다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라리 어디 먼 곳에 두고 오면 어떨까?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미세한 떨림.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정미라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신경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지만 회복 가능성이 보입니다. 기쁨이 차오르려는 순간 복도에서 또 들린 통화 소리. 응, 곧 정리할게. 건물이며 예금이며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수정아. 수정? 횟집 종업원. 25살. 정미란이 딸처럼 예뻐하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정미란은 결심했습니다. 회복 사실을 숨기기로. 왜냐하면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방심해야 했으니까요. 무인도 바위 위에 선 정미란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화면에 변호사 김재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사모님, 변호사님,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하얀 날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미라는 그 새를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위치 확인됐습니다. 지금 해경과 함께 출동합니다. 김재훈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바람 소리에도 묻히지 않을 만큼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육지 도착하기 전에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녹음 파일은 전송받았고 GPS 기록도 실시간으로 추적 중입니다. 정미라는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6개월 만에 제대로 힘을 쓰니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고통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모님. 20년 전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게 되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미라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람을 섬에 두고 가다니. 김태준은 참으로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미라는 완벽한 환자를 연기했습니다. 하반신 마비에 그치지 않고 사고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까지 떨어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활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김태준이 수정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낮은 웃음, 남자의 목소리. 정미라는 거실 구석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정미라는 휠체어 쿠션 밑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중 모든 소리가 담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준이 정미란 앞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수정아. 응, 지금 괜찮아.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정미라는 힘없는 모습으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봤습니다. 봐봐, 정말 상태가 안 좋지? 의사가 뇌 손상도 있다고 했어. 그 순간 정미라는 속으로 기록했습니다. 의사는 그런 말 한 적 없었습니다. 김태준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정이 본격적으로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횟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정미란의 집에 왔습니다. 간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김태준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정이 정미란에게 식사를 대충 챙겨줬습니다. 아줌마 드세요. 식은 죽이었습니다. 아침에 끓인 죽을 데우지도 않고 그대로 떠서 앞에 놓았습니다. 정미라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차가운 죽이 넘어가는 감촉이 힘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에이 힘들어. 수정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이거 계속해야 돼요? 거실에서 수정이 투덜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정리될 거야. 언제요? 저 진짜 힘든데. 다음 달. 내가 계획 다 세웠어. 정미란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다음 달. 구체적인 시기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미란은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닥을 기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뒤에 숨겨둔 작은 가방. 그 안에 녹음기 예비 배터리, USB 메모리, 그리고 비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2개월째 김태준이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를 적었습니다. 정미라는 멍한 눈으로 TV만 보는 척했습니다. 김태준은 정미란의 손을 잡고 볼펜을 쥐어줬습니다. 여보, 여기 서명 좀 해줘. 응? 여기. 정미란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힘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태준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아, 진짜. 이것도 못해? 김태준은 정미란의 손가락에 볼펜을 끼우고 강제로 서류에 극적거렸습니다. 삐뚤빼뚤한 서명이 만들어졌습니다. 됐어, 됐어. 김태준이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정미란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김태준이 안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정미란은 조심스럽게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30초. 휴대폰 카메라로 서류를 찍었습니다. 담보대출 신청서. 정미란 명의. 3억 원. 정미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개월째 밤마다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새벽 2시 김태준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정미란은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을 기었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발, 두 발.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 서기 위해서는 걸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실수로 의자를 건드렸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김태준의 목소리. 정미라는 순식간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또 넘어졌네. 김태준이 정미란을 확인하고는 다시 침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미란은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 수정이 정미란 앞에서 김태준과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정미란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얼른 정리해요. 알았어, 알았어. 다음 달이면 끝나. 정미란은 그 광경을 보며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말을 하고 싶었지만 완벽한 증거를 위해 꼭 참았습니다. 5개월째 김재훈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새벽 3시 정미라는 집을 기어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기어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김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김재훈이 놀랐습니다. 힘들게 내려온 정미란의 모습을 보고 변호사님, 제 남편이 절 위험에 빠뜨리려 합니다. 정미란은 6개월 동안 모은 증거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자 메시지. 김재훈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이죠.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당해야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법이 저를 지켜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GPS 추적기, 실시간 녹음, 해경 출동 시스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6개월째, 김태준이 드디어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드라이브 갈까? 남해 무인도 쪽으로. 경치 좋은데. 정미라는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드디어 바위 위에 앉은 정미라는 그 6개월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할 차례였습니다. 새벽 6시 정미라는 김태준이 휠체어를 미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뜬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으니까요. 여보, 날씨 좋다. 오늘 바다 구경 가자. 김태준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정미라는 입을 벌린 채 힘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 완벽하게 익힌 연기였습니다. 옷 갈아입혀 줄게. 김태준이 정미란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낡은 티셔츠와 바지를 입혔습니다. 정미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태준이 일부러 낡은 옷을 입힌 이유를 나중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자, 가자. 승합차가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정미란을 들어 올려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접어서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미란은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동네, 새벽 시장, 횟집, 공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김태준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침 뉴스, 날씨 예보, 교통정보. 김태준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늘 날씨 완전 좋네. 파도도 잔잔하대. 혼잣말 같았지만 정미란에게 들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미란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떨군 채 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CCTV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경로였습니다. 정미란은 주머니 속 GPS 추적기를 만졌습니다. 동전만한 크기. 김재훈 변호사가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지금쯤 추적이 시작됐겠지.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평선, 하얀 파도, 아름다웠습니다. 2시간째 작은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배 몇 척이 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김태준이 한 어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돈을 건넸습니다. 어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모양이었습니다. 배를 빌린 것입니다. 10분 후 김태준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배 탈 거야. 경치 좋아. 김태준이 정미란을 들어 올렸습니다. 휠체어는 차에 그대로 두고 정미란만 안고 배로 향했습니다.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낡고 녹슨 배. 어부가 물었습니다. 언제 데리러 올까요? 아,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몰고 갈게요. 그래요? 조심하시고. 어부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이제 포구에는 김태준과 정미란만 남았습니다. 김태준이 정미란을 배 안쪽에 앉혔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앉혔습니다. 좀만 참아. 금방 도착해. 김태준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부르릉 소리가 울렸습니다. 배가 천천히 포구를 벗어났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정미란은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김태준은 앞만 보고 배를 몰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배도 섬도 사람도 하늘과 바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껐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김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정미란은 그 말을 들으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녹음 중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20분이 더 지났습니다. 섬이 보였습니다. 작은 무인도, 나무 몇 그루와 바위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김태준이 배를 섬 쪽으로 몰았습니다. 자갈밭 해변에 배가 닿았습니다. 김태준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정미란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속을 걸어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바위에 정미란을 앉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게. 여보. 김태준이 정미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미란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봤습니다. 미안해. 여기서 편히 쉬어. 김태준이 일어섰습니다. 배로 돌아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배가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김태준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미란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라고? 아니, 이제 진실이 밝혀질 차례야, 김태준. 배가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정미란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6개월 동안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발바닥이 자갈을 밟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감촉. 3년 만에 느끼는 땅의 감각이었습니다. 정미란은 두 팔을 벌려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발짝, 세 발짝,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이 탄 배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미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녹음 중 3시간 47분 22초.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태준이 흥얼거린 노래, 포구에서 어부와 나눈 대화, 배 안에서 한 혼잣말. 미안해, 여보.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정미라는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최종 증거 1214 mp3 GPS 앱을 열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한 번의 신호음. 사모님, 김재훈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위치 확인됐습니다. 지금 해경과 함께 출동 중입니다. 약 3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녹음 완료했어요. 지금 전송할게요. 정미라는 녹음 파일을 김재훈에게 전송했습니다. 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섬에서 정미라는 그 짧은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송 완료. 받았습니다, 사모님. 완벽합니다. 이거면 유기 및 방치, 재산 편취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남편은요? 현재 육지로 향하는 중입니다. 도착 전에 경찰이 대기할 예정입니다. 정미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시고요?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정미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인도, 아무도 없는 곳, 김태준이 자신을 두고 떠나려 했던 이 섬이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는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 매일 밤 혼자 일어나서 걷는 연습했어요. 들킬까봐 소리도 못 내고, 넘어져도 신음소리 하나 못 냈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수정이가 불편한 표정을 지을 때 저는 손가락에 힘을 주며 참았어요. 그래야 참을 수 있었거든요. 사모님, 그 사람이 나를 배에 태웠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하고 전화 너머로 김재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해경 보트 보이십니까? 정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하얀 보트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보여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도착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미라는 바위에 앉아 다가오는 배를 지켜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날 때도 저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정의의 소리였습니다. 해경 보트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김재훈 변호사도 함께 내렸습니다. 사모님, 김재훈이 달려왔습니다. 정미라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마주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일어서셨군요. 김재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20년 전 횟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청년. 정미란이 밥을 먹이고 학비를 도와줬던 그 청년이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자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해경 대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친 곳은 없으세요?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대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하반신 마비 환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회복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분은요? 정미란이 물었습니다. 김재훈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막 포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대기 중입니다. 정미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네요. 네, 사모님. 법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김재훈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후 조사, 기소, 재판. 긴 과정이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6개월을 기다렸는데 몇 개월 더 못 기다리겠어요? 정미라는 해경 보트에 올랐습니다. 대원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다리로 걸어갈 수 있어요. 보트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섬이 멀어졌습니다. 정미라는 뒤돌아봤습니다. 자갈밭 해변, 바위, 나무들. 자신이 위험에 처했던 그곳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할 차례였으니까요. 폭우가 보였습니다. 해경 보트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정미라는 선실에서 나와 갑판에 섰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포구에 경찰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4명, 그리고 김태준의 승합차. 배가 부두에 닿았습니다. 정미란이 내렸습니다. 김재훈이 뒤따랐습니다. 형사 1명이 다가왔습니다. 피해자 정미란 씨 맞으십니까? 네. 강력계 정성훈 형사입니다.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그보다 제 남편은요? 정 형사가 승합차를 가리켰습니다. 저 차 안에 있습니다. 30분 전에 확보했습니다. 정미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확인하러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정미란은 승합차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발목에 달라붙은 것 같았습니다. 차 뒷좌석, 김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찬 손,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어깨. 정미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인도에 두고 온 아내가 멀쩡히 서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2발로. 놀랐어? 정미란이 차창에 손을 댔습니다. 어떻게, 너, 다리, 내 다리가 뭐? 정미란이 보란듯이 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쿵 내리쳤습니다. 6개월 전부터 괜찮았어. 내가 나를 어딘가에 보내려 할 때 나는 증거 모으고 있었어. 김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 파일 27개. 내가 수정이랑 통화한 거 전부 녹음했어. 내 명의로 담보 잡은 서류도 사진 찍었어. 내가 무인도 사전 답사한 거 영상도 확보했어. 말순아. 그리고 오늘 내가 나를 섬에 두고 가는 순간까지 전부 녹음했어. 정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안해, 여보. 근데 어쩔 수 없어. 김태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김태준이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정미라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김태준, 이제 법이 판단할 거야. 김태준이 차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아,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우리 30년 부부잖아. 30년? 정미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생선 손질했어. 2호점, 3호점 낼 때마다 내가 보증 섰어. 내 이름으로 건물 샀어. 그래, 그래서 미안하다니까. 미안하다고 사람을 섬에 두고 가? 정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일하는 게 편했던 거지. 내가 아프자 부담이 됐고 그래서 두고 간 거지. 아니야. 나 정말. 이제 법정에서 얘기해. 정미란은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저 차 안에 갇힌 사람으로 끝난 것입니다. 정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정미란 씨, 조서 작성하러 가시죠. 네.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김재훈도 함께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김태준을 태운 호송차가 따라왔습니다. 30분 후 경찰서 도착했습니다. 조사실, 형광등 빛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정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미라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진단, 6개월 전 신경회복, 남편의 통화를 들은 순간, 증거를 모으기로 한 결심, 6개월 동안의 준비, 그리고 오늘 무인도에 버려진 일,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 형사는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녹음 파일과 사진 자료, 그리고 GPS 기록. 이거면 충분합니다. 남편은요? 옆방에서 조사 중입니다. 부인이 걸어서 오신 걸 보고 매우 당황하더군요. 정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정이는요? 아, 그 여성도 공범으로 조사 중입니다. 집에서 확보했습니다. 같이 조사하나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더군요. 예상했어요. 정미라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도 될까요? 네, 내일 다시 한번 오셔야 하고 일주일 후 검찰 조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요, 혼자 걸어갈래요. 혼자요? 네. 오랜만에 제 다리로 제 집까지 걸어가고 싶어요.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로.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정미라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익숙한 거리. 30년 동안 살았던 동네. 하지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횟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정미란이 30년 동안 일했던 곳. 이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될 곳.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 정적?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정미라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피고인 최수정, 기립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정미라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정미란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피고인석에 김태준과 최수정이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한 달 사이에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턱수염이 자랐고 얼굴은 푸석했습니다. 최수정은 화장기 없는 맨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4 고합 1847 피고인 김태준, 최수정에 대한 유기치상, 재산 편취 미수 사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검사였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은 2021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배우자 정미란 씨를 2024년 12월 14일 남해 무인도에 유기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이는 유기치상에 해당합니다. 정미라는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태준은 피해자 명의로 3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무단으로 진행하려 했으며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허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최수정은 이 과정에서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는 데 관여했으며 재산 취득 계획에 참여한 공범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태준에게 징역 13년, 피고인 최수정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해자 정미란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정미란이 일어섰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미란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 정미란 씨 사건 당일 상황을 진술해 주십시오. 정미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1번 들이마셨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오전 6시 피고인 김태준은 저를 휠체어에 태워 승합차에 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운전해서 남해 끝자락 포구에 도착했고 거기서 배를 빌렸습니다. 배를 타고 20분을 가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위에 앉혀놓고는 미안해, 여기서 편히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배가 떠나고 섬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물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다면 저는 큰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떻게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살아남았습니까? 정미라는 김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하반신 마비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전 재활병원 복도에서 피고인의 통화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미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녹음 파일 재생해도 될까요? 허가합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것 같아? 차라리 어디 먼 곳에 두고 오면 어떨까?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통화를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겠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회복 사실을 숨기고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도움을 받아 먹었습니다. 힘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정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 밤이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도움이 필요한 척하고 밤에는 혼자 일어나서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소리내면 들킬까봐 넘어져도 소리 하나 못 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미라는 김태준을 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법으로 심판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김태준 측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50대 남성 변호사였습니다. 증인, 피고인 김태준과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증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은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30년 동안 증인과 평범하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정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범하게요? 네.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생선 손질하는 동안 그 사람은 잤습니다. 제가 손가락 마디 굵어지며 일하는 동안 그 사람은 가게에서 손님 받았습니다. 그건 제 친정 돈 3천만 원으로 사업 시작했고 건물 살 때도 제 명의로 보증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자 부담이 됐다고 섬에 두고 갔습니다. 이게 평범한 겁니까? 변호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재판장이 정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증인은 퇴석하십시오. 정미란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청석으로 돌아오는 길 김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태준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미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사과는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신문이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혐의를 인정합니까?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부 인정합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합니까? 제가 아내를 섬에 두고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 두고 왔습니까? 잠깐 혼자 있게 하려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무인도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두고 왔는데 위험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요? 저는 김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최수정을 향했습니다. 피고인 최수정, 당신은요? 최수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그냥 잠깐 모시고 간다고 했어요. 섬에 두고 온다는 건 몰랐어요. 거짓말. 김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같이 계획 세웠잖아. 저는 몰랐다니까요. 오빠가 혼자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정숙, 양측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정미라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탓하는 모습. 재판이 끝났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그때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정미라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정미란 씨, 한 말씀 해주세요. 6개월 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미라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법이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김재훈이 따라왔습니다. 사모님, 첫 재판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긴장되네요. 당연합니다. 30년 인생이 걸린 재판이니까요.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남은 절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정미라는 은행에 있었습니다. VIP실, 창 밖으로 겨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정미란 고객님 기다리셨습니다. 지점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시죠. 김재훈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죠. 지금은 처리가 먼저입니다. 김재훈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김태준 씨가 정밀한 씨 명의로 진행하려던 담보대출 3억 원. 이건 명의도용이고 사문서 위조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은 무효이며 담보 설정도 해제되어야 합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법무팀과 협의했습니다. 담보 해제 처리하고 대출 신청은 취소하겠습니다. 건물 명의는요? 정밀한이 물었습니다. 정밀한 고객님 단독 명의로 확인됩니다. 공동 명의였던 부분도 법원 결정에 따라 정리하겠습니다. 정밀한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것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예금 계좌는요? 김태준 씨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 총 4억 2천만 원. 이것도 법원 결정에 따라 정리하겠습니다. 횟집은요? 횟집 사업자 등록증도 정밀한 고객님 명의입니다. 변경사항 없습니다. 김재훈이 서류에 서명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씨의 개인 계좌는 가압류 들어갔고 최수정 씨 명의 계좌도 동결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밀한은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님. 지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밀한은 악수를 받았습니다. 은행을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뭐가 남았죠? 재판 2번 더 남았고 횟집 처리 문제 정리하면 끝납니다. 횟집. 정밀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일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횟집은 정리할 생각입니다. 정리하신다고요? 네. 거기서 일하면 자꾸 과거가 떠오를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제가 적당한 방법 알아볼까요?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시켰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계획은요? 작은 식당을 하나 열까 해요. 제 이름으로. 좋네요. 어디예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요. 남해 말고 동해 쪽으로. 거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정밀한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어요. 이제는 정밀한으로 살고 싶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최수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야, 수정이. 정밀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 제발 도와줘요. 선처 부탁해요. 나 아직 점잖아요. 오빠가 시킨 거예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언니를 섬에 두고 온다는 거 진짜 몰랐다니까요. 정밀한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당신은 6개월 동안 우리 집에 드나들었어요. 불편한 표정도 자주 지었고요. 그건 법정에서 얘기해요. 거기서 판사님께 말하세요. 최수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수정아. 정밀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사과할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언니,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불편한 존재였죠. 아니에요. 나는 법정에서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딸처럼 예뻐했던 아이, 밥도 사주고 옷도 사줬던 아이가
결국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김재훈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정미라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준의 형이었습니다. 올케 나야. 형님, 무슨 일이세요? 태준이 일 좀 선처할 수 없을까?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정미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체면이요? 그래. 동생이 감옥 가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올케도 30년 식구였는데 한번 생각해줘. 형님. 응? 형님은 30년 동안 저한테 뭐 해주셨어요? 뭐? 제가 새벽에 일할 때, 명절 때, 시댁 음식 준비할 때, 형님은 뭐 하셨어요? 그건 그냥 오셔서 드셨죠. 손님처럼. 올케, 왜 이래? 동생분이 저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무인도에 두고 갔어요. 그런데 체면이 중요해요? 정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락은 계속 왔습니다. 시댁 친척들, 지인들, 심지어 횟집 단골 손님들까지. 사장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분도 실수할 수 있죠. 실수요? 사람을 섬에 두고 가는 게 실수예요? 그래도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 부부라는 이름으로 저는 30년을 참았어요. 이제 끝입니다. 전화를 다 끊고 정미라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참아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덮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라는 혼자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집 거실, 텅 빈 공간, 김태준의 흔적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옷, 신발, 사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의 새 시작을 위하여. 혼잣말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고 공판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객, 기자, 그리고 양쪽 가족들. 정미라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기립하십시오. 김태준과 최수정이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2달 동안의 구속 생활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피고인 최수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은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생존이 어려운 무인도에 유기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기치상이며 30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며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태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태준의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최수정은 공모하여 범행에 참여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최수정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최수정이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경위가 부축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장이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김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긴 과정이었습니다. 정미라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못 이뤘을 거예요. 아닙니다. 사모님이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으셨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도요. 김재훈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횟집 매매 계약서입니다. 좋은 분이 인수하셨어요. 15억에 정리됐습니다. 정밀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15억이요? 네. 건물 포함해서요. 위치가 좋아서 가격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밀한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2달 후, 동해안 작은 마을,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란인의 밥상, 하얀 글씨, 파란 배경, 바다를 닮은 간판이었습니다. 정미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새 주방, 새 도구, 새 재료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정미라는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오늘의 정식이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미라는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칼질, 볶음, 간 맞추기.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기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요리였습니다. 15분 후 상을 차려나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와,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미라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손님 15명이 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미라는 창가에 섰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50대,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재훈이었습니다. 사모님, 식당 잘 되고 있어요? 네, 변호사님. 오늘 첫날인데 손님들이 와주셨어요. 다행이네요. 언제 한번 놀러 갈게요. 언제든 오세요.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미라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정미라는 이제 자기 방향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섞인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면 정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준비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으로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못된 일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고, 법과 정의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5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성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희망과 용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